20년간 암 발병률은 2000년 초반에 연간 국내 기준으로 한 10만 건 정도에서 지금 한 2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 발병률이 거의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2002년 기준으로 한 1000만 건 정도에서 지금은 한 연간 발생률이 한 2천만 건 정도 됩니다. 연 발생률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암 발병률을 보면은 35세에서 64세까지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대장암이라든지 됩니다. 중간에 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40 사이에 갑상선 질환, 갑상선암, 유방암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거의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하고 갑상선암처럼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암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전체 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발병률은 2011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지금 거의 평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발병률 자체가 국가 암 진단 사업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은 이제 진단 받으실 분들이 거의 다 진단 받으신 상태로 매년 새 환자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망률을 보면은 암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암들은 남자 같은 경우는 폐암하고 간암입니다. 1등, 2등이 폐암, 간암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폐암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 병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존하는지를 보면은 전립선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은 남녀 불문하고 생존율이 100%를 넘었을 정도로, 사실 뭐 확률적으로 100%가 넘을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암이 걸린 사람들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폐암, 간암 이런 암들이 병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생존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유의할 점은 남자와 여자의 폐암에서 생존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10.4% 정도 말기에서 진단됐을 때 그렇고, 국소진행형에서 43% 정도 되는데, 여자는 국소진행형 폐암이 걸리더라도 67.8%가 5년 동안 생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자 폐암은 주로 서남에 특정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암 치료에 좀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병 생존 기간을 보면은 지금 뭐 거의 5년 이상 생존 비율이 갑상선,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같은 경우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가 보면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발표한 2024년 자료를 보면은 전체 암 환자 중에 암 치료 기간 중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70%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면은 예전에는 한 30% 정도 말기암 환자에서 치료를 했다면,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치료 방법과 치료법으로 거의 3분의 2 이상의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세부 케이스들을 보면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만 해도 조기나 국소진행형 유방암에서 전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 없이 그냥 항암요법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부분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전절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방사선 치료가 거의 필수 치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아직까지 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도 방사선 치료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불가한 폐암, 그 다음에 두경부암, 인두암, 직장암, 뇌전이암,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통증 완화 등 완화요법으로도 방사선 치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두려워하시는 이유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오남용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런 사고, 원자력, 방사선 관련 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하러 오시면 이런 생각을, 이런 사진을 떠올리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내용은 2011년도에 있었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핵폭발 같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오시는 분들이 일단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방사선을 오남용했던 또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방사선 동위원수를 음료수로 마신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치약으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쓴다든지 하면서 이 당시에는 방사선이 몸에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들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900년 초반, 1930년 전후까지 이런 오남용 사례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사진에 보이는 이 화면은 길버트 U238이라는 장난감입니다. 근데 실제 판매된 장난감인데 방사선 동위원소를 담고 있고, 또 방사선 입자가 확산되는 경로를 보기 위한 이런 챔버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장난감이 실제로 판매가 됐었고, 물론 판매가 중단되긴 했었지만 이 시기 1950년 전후로 해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이 세계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방사선을 미래 에너지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린이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톨라디아라는 화장품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립스틱으로도 쓰고 파우더로도 나오고 크림으로도 나왔었는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 라디움의 특징이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특히 황화 아이온 같은 특정 물체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부에 바르면 피부 톤이 이렇게 좀 밝아지고 미용상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치약도 있었고 아주 심한 경우에 면도날도 있었는데, 이 사실 면도날 같은 경우는 실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이 시절에는 지금으로 치면 홍삼 같은 그런 역할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라디움,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름이 붙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보의 수단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 이런 오남용들이 큰 사고 몇 가지를 겪으면서 규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지토르라는 사건이고, 라지토르 같은 경우는 이 라디움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가 팔렸습니다. 생명, 젊음을 되찾게 해준다, 이런 홍보를 하면서 라디움을 포함해서 팔게 됐는데, 이걸 장기 복용하던 아주 유명한 스포츠맨이 이렇게 턱 괴사가 생기면서 사망하게 되면서 이 경각심, 사회적인 경각심이 발생하게 됐고, 두 번째는 라디움 거리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디움 거는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인데, 이렇게 회중시계의 분침을 형광물질로 칠하는 작업을 하는 공장에 근로하던 여성들이 이 분침을 조금 더 잘 칠하게 만들려고 붓을 혀에다가 대고 이렇게 붓끝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초침에다가 칠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작업들을 하면서 라디움이 촉촉되고 어느 순간 이빨이 빠지고 턱뼈가 괴사되고 사망자가 나오고 새로운 종양이 생기면서 라디움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방사선 치료 도중에도 몇몇 커다란 사건들이 생기면서 국가적인 규제, 국제적인 규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방사선이 뭐길래 이런 일들이 생기나를 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방사선은 입자나 파동이 매질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요. 일단은 사전적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크게 보면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또는 발명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서적으로 볼 때 방사선의 발명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언급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이 방사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들 자체가 방사선이고 방사선의 큰 종류로는 전위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이 있고 이 비전리 방사선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전파라든지 적외선, 가시광선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리 방사선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들이고 이것들은 X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그런 방사선들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을 발견한 것은 1898년 우리가 흔히 아는 퀴리 부인이라는 분이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라디움을 발견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발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X선의 발견은 1895년 렌트겐이라는 분이 발견합니다. 사실 이건 칼라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좀 이렇게 묘사해서 그려봤는데 자기 부인의 손을 최초로 이렇게 X선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X선이나 이런 라디움이 발견이 됐지만 실제 치료에 당장 이용된 것은 아니고 치료에 이용된 기록들을 보면은 그 다음 해 1896년 에밀 그루베라는 사람이 재발암 유방암에 이렇게 X선을 처음으로 이용하면서 이것이 X선으로 이용한 암 치료의 시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 혈관종, 양성종양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같은 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인 선형가속기는 1953년 영국에서 개발이 됐고 최초로 대장암 환자에게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구조는 지금 사용하는 우리 선형가속기하고 똑같고 방사선치료기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적인 선형가속기의 발전은 1956년도 정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던 베리안이라는 사람이 선형가속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발생장치를 특허를 내고 해서 개발을 하고 회사를 차려서 베리안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리안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형가속기 회사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이오콜리메이터라고 좀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와 정밀 영상 기술을 접합한 방사선 치료가 개발됐습니다. 요거는 렌트겐하고 현대적인 선형가속기를 그냥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고요. 이제는 방사선이 어떻게 암을 치료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DNA를 파괴하게 되는데 이 DNA가 파괴되는 정도에 따라서 암세포의 개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몸속에 있는 유전물질을 생체 정보를 기억하는 물질을 파괴해서 세포 자체가 세포사,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서 이 DNA 파괴 정도가 달라지고 근데 이 파괴된 DNA들이 모두 다 죽는 것은 아니고 또 재생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생을 하는 정도는 세포 조직에 따라서 재생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알려졌는데 암세포나 피부, 점막세포처럼 아주 빨리 자라는 세포들은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빨리 사멸하고 신경이나 근육, 다른 장기세포들은
방사선에 대한 영향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항성을 가지면 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할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왜 한 번에 치료하지 않고 한 달 또는 뭐 2달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는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에 타격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과정을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면담 후에 모의 치료를 실시하고 모의 치료를 가지고 치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안전한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들을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고 사례들에서 우리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과거에 치료를 했던 아주 큰 양의 데이터들에서 이런 경험을 다시 배웠으며, 앞으로 발전되는 영상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더 정밀하게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주제들이 그래서 생겨났고, 다음은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알려면 일단은 암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암의 모양은 요건 조금 모양이 예쁘게 나온 암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흔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종양의 모양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모양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덩어리가 있고 주변 조직으로 아주 혈관이나 미세 침습을 이루고 있는 이런 미세 침습의 부위가 꽤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알기 쉬운 어떤 모양으로 다듬어 보면은 개 모양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개의 몸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이라고 생각하면 이 주변에 다리라든지 뻗어 있는 것들은 미세 침범 부위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덩어리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침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런 암만 잘 골라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암 덩어리가 있다면 아주 귀여운 정상 조직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에다가 큰 타격을 주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는 암하고 정상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암에 둘러싸여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모양에 따라서 치료의 발달을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가진 복잡한 암이 있었을 때 과거의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거의 이런 사각형 전체를 치료 범위로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들도 방사선 치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암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모양을 따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이 암이 몸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변을 얼마나 받는지, 소변을 얼마나 참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것들을 매일매일 맞춰가는 정밀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납으로 된 차폐물을 제작해서 아까 그 꽃게 모양에 맞춰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2차원 치료, 3차원 치료, 세기 조절 방식의 치료를 비교한 것인데, 2차원 치료는 사람 몸을 그냥 물통 같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향이 수직 거의 90도 간격으로 밖에 치료를 하지 못했고, 이때는 이 부위, 이 사진에서 이렇게 빨간 반 도넛 모양이 종양이라면 종양 바깥에 있는 정상세포, 종양 속에 있는 정상세포도 방사선의 영향을 다 받도록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차원 입체조형 치료에서는 CT를 이용해서 빔의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끝에 있는 정상 조직은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속에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해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방식은
방사선을 쬐을 때 각도도 여러 군데로 할 수 있지만 이 강도도 다르게 쬐면서 바깥 부분에 있는 정상 조직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정상 조직까지 보호하면서 종양의 모양에 맞추어서 치료하는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경부암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 2차원 치료를 할 때는 지금 이 전체가 방사선의 영향을 받는 부위가 되고 3차원 치료를 할 때는 척수신경을 보호하면서 구강을 치료할 수 있지만 구강의 일부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는 구강도 방사선의 범위에서 뺄 수 있고 양쪽에 있는 침샘을 보호하면서 두경부암을 치료하고 나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인 입마름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제 선형가속기 속에 있는 다이오콜리메이터라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장치 때문에 생기게 됐는데 이런 종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모양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이것들을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모양이라도 이런 형식으로도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영상으로 보면은 영상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네, 방사선을 조사하는 도중에도 저 범위가 조절되면서 저 범위 자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분할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쬐을 때 이 하얗게 보이는 부위를 한번 쬐고 이 부위를 또 한번 쬐고 이 부위를 한번 쬐고 이 부위를 쬐고 이 부위를 쬐을 때 합치면은 이렇게 음영을 다르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기술로 치료를 했을 때는 뇌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두피에 있는 뼈 전이를 치료할 수 있고 두경부암에서도 침샘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눈의 안구를 보호하면서 눈 뒤쪽에 있는 종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를 치료할 때도 척추 주변에 있는 조직을 보호할 수 있고 복부에 있는 임파절을 치료할 때도 소화장기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다이콜리메이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기가 더 세밀할수록 조금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고 이것들이 바로 치료기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다이콜리메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 사진에서 보면 척수신경을 조금 더 보호하면서 척추 앞에 있는 종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중에 이제 테이블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테이블 자체가 움직일 때 과거에는 상하 좌우로만 움직였다면 지금은 기울기라든지 이런 피치 또는 롤, 회전 같은 것도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자분들이 이 테이블 치료실에서 자세를 취하는 자세가 틀리더라도 기계적으로 이것들을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식도로 보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암 조직에는 강하게, 조현 조직에는 영향이 덜하게 치료를 하는 기술이고 수묵화 그리듯이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세기조절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방사선을 쬐는 회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있고 이 치료는 전립선암이라든지 뇌종양에서 아주 특별히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쬐을 수 있지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선을 쬐는 각도가 360도, 360각도 이상에서 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에서도 쓸 수 있고, 다음은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인데 지금 배경에 움직임이 보이지요?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피부에 있는 마킹, 표시를 보고 매일매일 세팅을 하게 되는데 실제 내부 장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부만 보고 치료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궁경부암을 치료할 때 자궁의 모양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더니 모양이 항상 다르게 변한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 선형가속기에
달려있는 CT를 통해서 영상을 매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정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이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라고 볼 수 있고, 종양이 이렇게 호흡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이 움직임에 맞춰서 치료 위치를 보정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를 실제 치료실에서 하는 기술이고, 요거는 CT하고 치료실에서 찍은 사진하고 1대1로 바로바로 매치를 해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인데,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는 숨을 쉴 때마다 움직임이 큰 장기들을 치료할 때, 특히 좌측에 있는 유방암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유방암은 그냥 방사선을 쬐게 되면 폐의 바깥 부분과 심장의 바깥 부분이 방사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꾹 참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심장하고 폐를 방사선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 중에서도 폐암을 치료할 때 이렇게 호흡 주기 중 폐암의 위치가 우리가 계획했던 위치하고 정확히 맞을 때만 방사선이 들어가고, 어긋났을 때는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을 쓰면서 아주 예전에 비하면 아주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했던 자료들을 보면은 폐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종양이 크게 있고요, 여기도 크게 있는데 2주 후 이렇게 종양의 크기의 변화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치료 범위를 조절하고 정상 범위를 더 보호하면서 하는 치료 계획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댑티브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종양이 좌측 기관지 내부에 꽉 차 있고, 이 종양이 차 있어서 폐 자체가 허탈, 폐가 수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방사선 치료 2주 후에 이렇게 바뀌었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한번 조절했고, 다시 며칠 후 폐가 완전히 펴지게 되면서 폐 모양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다시 치료 계획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댑티브 방사선 치료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도입한 지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는 가장 큰 차이는 환자 몸에 방사선 치료할 때 환자 몸에 표시를 하지 않고, 잉크 표시를 하지 않고 피부 자체를 카메라로 스캔해서 치료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샤워나 뭐 일상생활을 할 때 별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리는 방사선 치료 계획용 CT를 찍을 때 이 표피를 따고 치료실에서 환자 모양을 카메라로 스캔해서 표면을 인식한 다음 이 두 가지를 매치해서 자세가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세가 어긋나지 않게 오히려 정밀한 치료를 더 정밀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실에 누워 있을 때 이 표면을 따는 장면이고,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사선 수술인데, 방사선 수술은 아주 작은 병소에서 방사선, 고에너지 방사선을 아주 많은 양을 한 번에 쬐면서 그 병의 완전 근치적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방법은 앞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 선형가속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 감마나이프라는 코발트 장비를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나이프라고 하는 선형가속기가 로봇 팔에 달려있는 이런 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선형가속기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나중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자 치료가 있는데, 양성자 치료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양성자 치료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성자는 X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수소 이온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수소 이온은 원자 번호가 1번인데요. 여기서 전자선을 제외하면은 수소 이온만 남게 됩니다. 이 수소 이온을 가속화시키면 굉장히 특징적인 입자의 성격을 띠는데, 그것이 바로 이 브래그 피크라고 하는 겁니다. 브래그 피크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가로선이 피부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간 깊이라고 보면 되고, 세로선은 에너지의 강도입니다.
일반적인 X선, 우리의 방사선은 표피를 들어갈 때 50%에서 70% 사이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피에서 한 2cm 전후에서 100% 맥시멈을 이루고 몸을 통과할 때까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인데, 양성자는 피부를 들어갈 때 한 30% 정도로 들어가서 내가 설정한 깊이에서 에너지 100%를 이루고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이 뒤에 있을 때 그 장기를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모듈레이션해서 이 정상 조직하고 종양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정상 조직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X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폐 옆에 붙어 있는 종양을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X선을 이용하면 이 종양을 통과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남는 데 반해서 양성자는 이 종양을 통과한 다음에는 나가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 폐라든지 척추신경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성자 치료기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비싸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암센터하고 지금 삼성의료만 가지고 있고 시설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걸릴 거예요. 보편화되는 데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치료를 했던 사례를 보면은 일반 엑스레이를 쬐을 때는 눈 뒤에 있는 종양을 치료할 때 이 머릿속까지 뇌까지 영향을 주는 방사선이 지나가는데 이 양성자 치료는 뇌까지 들어가지 않게 방사선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이 두경부암을 치료할 때도 이렇게 일반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구강이라든지 혀, 턱 밑에까지 영향을 받는 데 반해서 양성자 치료는 그 부위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종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소화종양에서 이렇게 일반 엑스레이를 사용했을 때는 내부 장기, 심장이나 폐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성자 치료를 하면서 이 척수만 영향을 받도록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입자 치료인데, 중입자 치료는 지금은 이제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양성자하고 또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양성자는 질량이 1이라면 이 중입자는 질량이 12를 가집니다. 물론 12배 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무거운 것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 양성자가 이 빨간색의 브레그 피크 절정을 이루는 에너지 100%를 만든다면 중입자는 그거보다 더 가늘게 피크를 만들고 이 깊이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입자 자체는 뒤로도 종양을 지나서도 빠져나오는 이런 에너지가 조금 남게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이 강도가 조절이 날카롭고 강도가 세기 때문에 미래는 또 새로운 방사선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엑스레이를 했을 때는 종양이 있다면 실제 피부 가까이에서 맥시멈 에너지가 100%를 이루고 종양이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한쪽 방향에서만 쬐을 때는 가지 못한다면 중입자는 아주 깊이 있는 종양에 딱 종양이 있는 부분에만 터트리듯이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 치료하고 비교해 본다면 양성자 치료는 엑스레이하고 빔의 특성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입자 치료는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롭게 종양이 있는 데서 100%를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 시설은 굉장히 비싸고 거대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도 연세한 병원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보편화되기는 어렵고, 또 다른 단점이라면 중입자 자체의 입자가 너무 무겁고 종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 일반 엑스레이 2~3배의 영향을 주지만 정상 조직에 대해서도 2~3배의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검증도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의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인공지능에게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그냥 모양만 좋고 큰 의미는 없는 영상이긴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측해 본다면 지금 방사선을 할 때 한 번에 조사되는 양의 한 100배 정도를 쬐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조사했을 때 방사선 생물학적으로 정상 조직에 대한 보호 효과가 2배 이상 높다는 것들이 발견이 됐고 지금 그것들이 임상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I를 이용한 방사선치료기,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방사선치료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아마도 5년에서 10년 이내 또 새로운 방사선치료기가 또 보편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폐 기능 자체가 만성 폐질환으로 폐 기능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조기 폐암이었습니다. 여기에 종양이 있고 폐 기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터지면은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치였고요. 환자분은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고 방사선 수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이 부위에만 방사선 수술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계산을 했고 지금 2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종양은 보이지 않고 폐 기종의 범위도 줄어들어서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기 폐암의 경우 방사선 수술을 하면은 국소 제어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성적이 좋긴 하지만 아주 초기에서는 수술하고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초기는 아니고 국소 진행형 폐암인데 연세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폐암입니다. 아까 사진 발병 통계에서도 봤지만 폐암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폐암 환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환자도 이 부위에 그리고 종격동에 있는 림프절까지 이렇게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위를 모두 포함해서 치료를 했고 이 부위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적검사에서 이 종양은 사라지고 방사선 때문에 남았던 흔적들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방사선 치료에 흔히 생기는 것들인데 거의 섬유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큰 종양이었고 좌측 폐 상엽에 있었지만 이분도 수술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종격동 전이, 임파절 전이가 있는 부위도 포함해서 치료를 했고 큰 종양은 거의 다 소멸되고 이렇게 섬유화 조직만 남는 아직까지는 이 부위에 대해서 재발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분은 국소 진행형 폐암이었는데 과거력이 있으신 분이고 심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폐암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PET-CT에서 이렇게 보이고 심장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를 할 수가 없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컨디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했고 호흡 연동 치료로 아주 정밀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섬유화 조직들만 남아 있고 아직까지 재발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폐암에서도 초기 폐암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국소 진행형 폐암에서도 치료 옵션이 별로 없을 때 방사선 치료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경부암인데 하인두에 생긴 아주 커다란 종양이 거의 기도를 막을 정도까지 이렇게 좁혀져 있었고 세로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도 까맣게 보이는 데가 기도인데 기도가 좁아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침샘이라든지 다른 조직을 보호할 수 있게 잘 조절이 됐고 치료 결과 3개월째 결과 거의 종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이던 게 이렇게 없어졌고 이렇게 보이던 게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죠. 다음은 두경부암입니다. 이분은 두경부암인데 뇌로 들어가는 뼈 쪽까지 침범이 있고 뇌 속으로까지 살짝 침범이 있는 사기 환자였습니다.
이 뇌 속으로 들어가는 부위까지 다 포함해서 뇌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치료를 했고 아직까지 재발 없이 완치된 상태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뇌 손의 위쪽에 전이가 있었던 이 전이 종양이고 이 부위에 방사선 수술을 했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아까 봤다시피 굉장히 크기가 작은 종양에서 방사선을 한 번에 굉장히 집중해서 쬐면서 완전 소멸을 노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5개 방향에서 방사선을 쬐는 방사선 수술을 했고 3개월 후에 종양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 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 수술 후 보조적 유방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왼쪽 유방암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오셨고 왼쪽 가슴 쪽에 심장이나 폐에 영향이 덜 가도록 잘 조정이 돼서 치료가 됐고 전립선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직장이나 방광을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잘 조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 진행형 전립선암은 골반 강내에 있는 임파절을 다 포함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파절 모양대로 방사선이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소화장기에는 영향이 덜 가도록 아주 잘 조절이 된 상태에서 치료가 잘 됐습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 흔히 생기는 부작용들은 치료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유방암을 치료할 때는 피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또는 두경부암일 때는 구강점막의 변화, 폐하면 식도염, 그 다음에 부위에 따라서는 약간의 구역질, 장증상, 방광증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급성부작용은 비교적 부위에 따라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부작용은 굉장히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치료가 마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어떻게 암세포만 죽이는지 아까 보여드렸고 치료 마치는 후에 방사선이 몸에 남아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방사선은 우리 형광등 스위치를 켜면 형광등이 켜지듯이 방사선 스위치를 켤 때만 나오는 것이고 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 인체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횟수는 아까처럼 분할 치료를 했을 때 정상 조직을 보호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짧을 때는 4주, 길 때는 7주까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단 제한은 특별히 필요 없지만은 오신 분들에게 고단백 식품으로 잘 드시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조기폐암이나 성대암, 전립선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항암제가 병행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 임산부가 옆에 있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가 하는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방사선 치료만 보면 비용이 꽤 비싼 치료임에도 이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봤던 기록을 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를 본다면 몸이 방사선을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쬐 때 뜨끈뜨끈한 느낌을 느낀다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방사선 자체는 감각기관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작용은 항암제보다 훨씬 덜한 편이고 수술이 불가능할 때 방사선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과거에는 알려졌지만 지금은 그 이외에도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말기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치료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직장을 다니면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식습관, 고단백 식품, 그 다음에 칼로리, 그 다음에 과일, 특히 이제 전해질 섭취를 잘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따라서 드시는 것도 조금 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잘게 자주 드시라고 하고 환자분들이 또 이런 암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입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은 맛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수술이든 잘 견뎌내시는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드리면은 방사선은 아주 중요한 치료다. 지금의 암 치료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치료다. 그리고 모든 병기에 하면서 치료에 개입을 한다.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과거처럼 그런 무서운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아주 안전하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